안녕하세요. 밤 11시 44분입니다. 오늘은 어린 왕자의 작가, 프랑스의 국민 작가 생텍쥐페리의 1931년작 야간 비행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어린 왕자는 많이 읽어봤지만 이 책은 이번에 처음 읽었어요. 어린 왕자와는 결은 조금 다르지만 부드럽고 아름다운 문장으로 가득합니다. 어린 왕자가 동화적인 이야기인데 반해 야간 비행은 실화에 기반한 리얼리티 소설입니다. 우편물을 운송하는 항공사에서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이 항공사는 그 당시의 비행 기술로는 너무 위험했던 야간 비행을 강력하게 추진해요. 회사는 밤낮으로 비행을 할 수 있게 되니 더 많은 이윤을 갖게 되고 비행 기술을 더 발전시킬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실패할 경우 조종사는 목숨을 잃죠. 물론 조종사는 스스로 선택한 결정이기 때문에 윤리적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언뜻 비정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모두가 각자의 삶을 각자의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인간적인 이야기입니다. 작가 생텍쥐페리는 어릴 적에 처음 비행기를 타보고 큰 감동을 느끼고 나서 나중에 성인이 되어 실제 비행기 조종사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소설가로도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비행에 관한 이야기를 작품의 소재로 계속해서 활용했어요. 그러다 제2차 세계대전 때 공군의 자원 입대에서 비행 임무를 수행하다가 실종되었습니다. 삶과 죽음이 곧 작품이 되는 진정한 행동주의 문학을 실천했던 것이죠. 만약 제가 베스트셀러를 여러 권 써서 온 세상에 찬사를 받는 작가인데 전쟁이 나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공군 조종사로 자원 입대를 한다? 그런 그의 용감하고 따뜻한 심성과 아주 특별한 실제 경험들이 이 작품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최대한 편안하게 읽어보려고 노력했어요. 이 책이 뒤로 갈수록 폭풍우가 몰려오면서 긴장감이 점점 고조되는데 저는 딱 잠들기 좋은 편안한 지점까지만 낭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생텍쥐페리의 캄캄하고 아름다운 밤하늘로 날아가 봅시다. 야간 비행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 1. 비행기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야산들은 황금빛 저녁 노을 속에 짙은 그림자를 백길처럼 새겨넣고 있었다. 들판을 환히 비추는 저녁 노을은 쉽게 사그라질 것 같지 않았다. 겨울이 다가도록 눈이 쌓여 있듯 이곳의 들판에는 저녁 노을이 오래도록 물들어 있었다. 남극지방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를 향해 파타고니아선 우편기를 몰고 오던 조종사 파비행은 고요한 구름이 만드는 정막과 가벼운 굴곡을 타고 저녁이 항구 주변의 잔물결처럼 다가오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그는 거대하고 행복한 정박지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는 문득 자신이 그 정막 속에서 양치기처럼 천천히 산책을 하고 있는 듯한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파타고니아의 양치기들은 서두르지 않고 이리저리 양떼들 사이를 걸어다닌다. 한 마을에서 다른 마을로 옮겨다니는 파비행은 작은 마을들을 지키는 양치기인 셈이다. 2시간마다 그는 강가로 물을 마시러 가거나 들판에서 풀을 뜯는 양떼를 마주치곤 했다. 이따금 바다보다 인적이 드문 초원을 몇백 킬로미터씩 지나다 보면 외딴 농가를 만나기도 하는데 농가는 마치 출렁이는 초원의 물결 속에 인간의 삶을 싣고 뒤로 휩쓸려가는 배처럼 보였다. 그럴 때면 그는 비행기 날개를 움직여 그 배에게 인사를 했다. 사눌리안 시야에 들어옴. 10분 후 착륙하겠음. 무전기사가 항로의 모든 무전국에 통보했다. 마젤란 해협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 2,500km에 이르는 항로에는 이와 비슷한 비행장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쭉 늘어서 있었다. 그 중에서도 이 비행장은 마치
아프리카에서 최후로 정복된 촌락이 신비 속에 있듯 밤의 경계선 위에 펼쳐져 있었다. 무선기사가 조종사에게 종이 쪽지 한 장을 건넸다. 뇌우가 심해서 수신기 잡은 뿐입니다. 산울리안에서 자고 갈까요? 파비행은 미소를 지었다. 하늘은 어항처럼 고요했고 그들 앞에 펼쳐진 모든 기항지의 비행장들은 하늘 맑음, 바람 없음이라는 신호를 보내왔다. 그는 대답했다. 계속해서 갑시다. 무선기사는 과일 속의 벌레처럼 하늘 저 어딘가에 뇌우가 자리 잡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밤은 아름답지만 언제든지 망쳐질 수 있었다. 그는 부패의 기운이 감도는 어둠 속으로 들어서는 것이 영 내키지 않았다. 파비행은 산홀리안을 향해 엔진 속도를 낮추면서 피로를 느꼈다. 인간의 삶을 부드럽게 하는 모든 것들, 예를 들어 집이나 작은 카페, 길가의 나무들이 그를 향해 점점 크게 다가왔다. 그는 마치 정복을 끝내고 전역이 되어 자신이 획득한 제국의 영토를 내려다보며 인간들의 소박한 행복을 발견하는 정복자 같았다. 파비행은 이제 그만 무기를 내려놓고 무거운 몸과 근육을 살피고 싶었다. 인간은 가난 속에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기 마련이니 이제부터는 그저 소박하게 창문 밖으로 변함없는 풍경을 바라보며 살고 싶었다. 그는 이런 조그만 마을이라도 좋을 것 같았다. 인간은 일단 선택하고 나면 삶이 빚어내는 우연에 만족하며 그곳을 사랑하는 법이니까. 그것은 사랑처럼 우리를 가두어 놓는다. 파비행은 이 마을에서 오래도록 살면서 이곳의 영원성의 한 부분이 되고 싶었다. 왜냐하면 지금껏 그가 1시간씩 머물렀던 작은 마을들과 그가 횡단했던 낡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정원들이 그와는 상관없이 영원할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마을은 비행기를 향해 솟아올라 그의 앞에 펼쳐졌다. 파비행은 우정에 대해서, 다정한 소녀들에 대해서, 하얀 식탁보 사이의 친밀함에 대해서, 영원한 것으로 길들여질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생각했다. 그동안 마을은 비행기 날개에 닿을 듯 지나갔고 더 이상 담장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정원의 신비는 그대로 드러났다. 하지만 착륙하고 나서 그는 돌담 사이를 천천히 걸어가던 몇몇 사람들 외에 아무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마을은 그 오롯한 부동성으로 은밀한 열정을 지켜내며 마을의 온화함을 내어주기를 거부했다. 그가 이 마을의 온화함을 얻어내려면 비행이라는 행동을 포기해야만 했다. 10분 후 파비행은 다시 비행을 시작했다. 그는 산홀리안을 돌아보았다. 그곳은 이제 단 한 줌의 빛에 불과했고 곧이어 하나의 별로, 그러다 마침내 먼지로 흩어지며 마지막으로 그를 유혹했다. 이젠 계기판이 보이지 않는군. 불을 켜야겠어. 그는 스위치를 만졌다. 하지만 조종석의 붉은 램프는 푸르스름한 대기에 희석되어 아직 계기판의 바늘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 그는 전구 앞에 손가락을 가져갔다. 붉은 빛이 손가락을 겨우 물들일 정도였다. 너무 이르군. 그럼에도 밤은 어두운 연기처럼 피어올라 이미 계곡을 가득 메웠다. 더 이상 계곡과 들판이 구별되지 않았다. 마을은 벌써 불을 밝혀 별무리처럼 서로 화답하고 있었다. 그 역시 표지등을 깜빡거려 마을에 응답했다. 등대가 바다를 향해 불을 밝히듯 집들이 저마다 거대한 밤을 향해 별처럼 불을 밝히자 대지는 온통 서로를 부르는 불빛으로 뒤덮였다. 인간의 삶을 뒤덮고 있던 모든 것들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파비행은 밤으로 들어서는 것이 마치 포근하고 아름다운 항구로 들어서는 것 같아 감탄스러웠다. 그는 조종석에 머리를 파묻었다. 계기판 바늘에 형광빛이 감돌기 시작했다. 조종사는 숫자들을 차례차례 점검하며 자신이 창공에
견고하게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에 만족스러웠다. 그는 강철 버팀대를 손가락으로 만지며 그 금속 덩어리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금속은 진동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이다. 500마력의 엔진이 이 물체 속에 아주 부드러운 전류를 흐르게 하고 그것은 얼음처럼 차가운 금속을 벨벳처럼 부드러운 살로 변화시킨다. 다시 한번 조종사는 비행하는 동안 현기증이나 도취가 아닌 살아있는 육체의 신비로운 활동을 체험했다. 자신의 세계를 재구성한 그는 그 안에 편안하게 자리 잡기 위해 팔꿈치를 움직여 보았다. 그는 배전판을 두드려보고 스위치를 하나하나 만져보았다. 그리고 몸을 조금 움직여 등을 편안히 기대어 움직이는 밤이 엄호해주고 있는 이 5톤짜리 금속 물체의 흔들림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자세를 찾았다. 그러고 나서 비상램프를 손으로 더듬어 제자리에 밀어놓고 그것을 손에서 놓았다가 다시 찾아보면서 램프가 미끄러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손에서 놓았다. 레버들을 하나씩 건드려보고 어둠 속에서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도록 손가락을 훈련시켰다. 손가락이 충분히 그것을 숙지했을 때 램프를 하나 켜서 정확한 계기들로 조종석을 정비했다. 그리고 잠수하듯 밤으로 진입하는 것을 오로지 계기판으로만 살펴보았다. 마침내 자이로스코프와 고도계, 엔진 회전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자 그는 기지개를 켜고 가죽 의자에 목을 기댄 후 형언할 수 없는 희망을 맛보게 되는 비행이라는 것에 대해 깊은 명상을 시작했다. 이제 그는 한밤중의 야경군처럼 밤이 보여주는 인간의 모습들, 그 부름들, 그 불빛들, 그 초조함 같은 것들을 발견한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저 소박한 별 하나는 외딴 집 한 채다. 불빛이 꺼지면 집은 자신의 사랑 속에 갇힌다. 또는 근심 속에 갇힌다. 그 집은 이제 세상과의 교신을 그치게 된다. 식탁의 등불 앞에 앉은 저 농부들은 자신이 무엇을 바라는지 알지 못한다. 그들은 그들의 욕망이 이 거대한 밤 속에 이렇게 멀리까지 와닿는 줄 모른다. 하지만 조종사 파비행은 1000km나 떨어진 곳에서 날아오는 동안 극심한 경랑 속에서 비행기가 살아 숨쉬듯 요동칠 때 전쟁터 같은 10번의 뇌우를 건너고 그 뇌우 틈새에서 비치는 달빛을 지나올 때 그리하여 승리감에 젖어 그 불빛을 하나하나에 다가섰을 때 그들의 욕망을 발견한다. 저 농부들은 자신들의 등불이 초라한 식탁을 비출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80km 거리에 떨어져 있는 곳에서는 그것이 마치 누군가가 무인도에서 바다를 향해 절망적으로 흔들어대는 등불처럼 보여 그 불빛의 부름에 감동받는 것이다. 2. 파타고니아선, 칠레선, 파라과이선 우편기는 각각 남쪽, 서쪽, 그리고 북쪽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를 향해 돌아오고 있었다. 이곳에서는 자정 무렵에 출발하는 유럽행 비행기가 우편기들이 싣고 오는 우편물을 기다렸다. 3명의 조종사들은 거룻배처럼 무거운 엔진 커버 뒤 어둠 속에서 골똘하니 자신들의 비행에 대한 생각에 잠겨 있었다. 이제 그들은 산악지방에서 내려오는 농부들처럼 폭우가 몰아치기도 하고 평화롭기도 한 하늘로부터 거대한 도시를 향해 천천히 내려올 것이다. 항로의 전체 책임자인 리비에르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착륙장 이곳저곳을 서성거렸다. 그는 말이 없었다. 세 대의 비행기가 도착할 때까지는 그날 하루가 그에게 여전히 불안한 날이었기 때문이다. 시시각각 전보가 도착할 때마다 그는 운명으로부터 무언가를 떼어내어 미지의 몫을 줄이고 자신의 승무원들을 어둠으로부터 해변까지 무사히 이끌어온다는 생각을 했다. 인부 한 사람이 무전국의 메시지를 전하러 다가왔다. 칠레산 우편기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불빛을 알아보았답니다. 알았네. 리비에르는 이제 곧 그 비행기 소리를 들을 것이다.
밀물과 썰물, 그리고 신비로 가득한 바다가 그토록 오랫동안 흔들어대던 보물을 해변에 드러내놓듯이 밤은 벌써 비행기 한 대를 내어주고 있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다른 두 비행기도 밤으로부터 건네받을 것이다. 그러면 오늘 하루는 해결될 것이다. 지친 승무원들은 자러 갈 것이고 그들이 있었던 자리는 활기찬 승무원들로 대체될 것이다. 하지만 리비에르에게는 잠시의 휴식도 없다. 이번에는 유럽선 우편기가 그에게 걱정을 가득 실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언제나 이런 시길이라, 언제나. 생전 처음 이 노익장의 투사는 자신이 지쳐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비행기의 도착은 전쟁을 종식하고 행복한 평화의 시대를 여는 그런 승리가 결코 아니다. 그는 단지 이제부터 걸어야 할 1000걸음에 앞선 한 걸음을 떼어놓았을 뿐이다. 리비에르는 자신이 오래전부터 긴장된 두 팔로 굉장히 무거운 짐을 들어올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것은 휴식도 희망도 없는 노력이었다. 나는 늙어가고 있다. 자신의 유일한 행동에서 더 이상 자신의 양식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늙어가고 있다는 뜻이다. 그는 한 번도 제기해보지 않았던 문제들을 깊이 생각하고 있는 스스로가 놀라웠다. 그리고 자신이 늘 피해왔던 그 부드러운 덩어리가 우수에 젖은 속삭임과 함께 그에게 되돌아왔다. 잃어버린 대양처럼.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이토록 가까이 있었던가. 그는 인간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들을 늙어서 시간이 날 대로 조금씩 밀쳐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언젠가는 정말로 시간이 날 것처럼 삶의 끝에 이르면 상상해오던 그 다행스러운 평화를 얻어낼 것처럼. 하지만 평화란 없다. 아마 승리도 없을 것이다. 모든 우편기의 최종적인 도착이란 없다. 리비에르는 작업 중이던 늙은 정비 감독 르루 앞에 멈춰섰다. 르루 역시 40년째 일해오고 있다. 그는 자신의 일에 모든 것을 바쳐왔다. 밤 10시가 넘어 또는 자정에 그가 집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그에게 새로운 세계나 돋비처가 펼쳐지는 것은 아니었다. 리비에르는 그에게 미소를 지었다. 르루는 무거운 얼굴을 들어 올리며 파란색 회전축 하나를 가리켰다. 너무 꽉 끼어 있어서 좀 풀어놨어요. 리비에르는 회전축 쪽으로 고개를 숙였다. 직업의식이 다시 그를 사로잡았다. 이 부품들을 좀 헐겁게 맞춰놓으라고 작업반에게 말해야겠네. 리비에르는 윤활유 자국을 손으로 더듬은 다음 다시 르루를 바라보았다. 깊게 팬 주름을 보자 야릇한 질문이 입가에 떠올랐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르루, 자네는 살아오면서 사랑에 빠진 일이 많은가? 사랑이라.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자네도 나와 같군. 시간이 없었지. 그리 많지는 않았죠. 리비에르는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대답에 씁쓸함이 실려 있는지 알아보려고. 그러나 목소리에 슬픈 빛은 없었다. 이 남자는 자신의 과거 앞에서 이제 막 아름다운 판자 하나를 말끔하게 다듬어낸 뒤 자, 다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목수처럼 평온한 만족을 누리고 있었다. 그래, 내 삶도 다 되었다. 라고 리비에르는 생각했다. 그는 피곤함이 가져다준 침울한 생각들을 모두 밀쳐내고 경납고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칠레선 비행기가 요란한 소리를 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3. 멀리서 들리던 엔진 소리는 점점 더 묵직해지면서 무르익어갔다. 조명등이 여기저기 켜졌다. 붉은 항공 표지등이 경납고와 무전탑과 네모난 착륙장의 모습을 드러냈다. 축제가 준비되고 있었다. 비행기 도착. 비행기는 벌써 탄조등의 빗살 속으로 굴러들어오고 있었다. 무척이나 번쩍거려서 마치 새 비행기 같았다. 비행기가 경납고 앞에 멈추고
기계공들과 정비사들이 서둘러 우편물을 내려놓고 있는 동안에도 조종사 펠르랭은 꼼짝하지 않았다. 아니, 내리지 않고 뭐 하세요? 알 수 없는 일에 몰두해 있던 조종사는 선뜻 대답을 하지 않았다. 어쩌면 아직도 그의 귀 안에는 온갖 소음들이 가득할지도 모른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몸을 앞으로 숙여 무언가를 만지작거렸다. 그는 마침내 상사들과 동료들 쪽으로 몸을 돌리더니 마치 자신의 소유물을 보듯 그들을 엄숙히 바라보았다. 그는 사람들의 수를 세고 평가하고 가늠하는 듯했다. 그는 자신이 이 사람들과 축제의 장소 같은 이 경납고와 이 단단한 시멘트를 저 멀리 분주하게 움직이는 도시와 그곳의 여인들과 열기를 되찾았다고 생각했다. 그들을 만질 수도 있고 그들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그들에게 욕설을 퍼부어댈 수도 있었기에 그는 우람한 두 손으로 사람들을 마치 신하라도 되는 듯 움켜쥐었다. 처음에 그는 그들에게 달구경이나 하며 평온하게 살고 있다고 욕을 해줄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는 유순한 사람이었다. 술이나 한잔 사세요. 그리고 그는 비행기에서 내렸다. 그는 자신의 비행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다. 어땠는지 말도 마십시오. 하지만 그만해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던지 그는 비행복을 벗으러 자리를 떠났다. 펠르랭은 침울한 감독관과 말없는 리비에로와 함께 자동차를 타고 부에노스아이레스로 가는 길에 돌연 서글퍼졌다. 위험한 일을 잘 처리하고 단단한 땅 위에 다시 두 발로 서서 악의 없는 욕설을 건강하게 내뱉을 수 있다는 것은 멋진 일이었다. 얼마나 강렬한 기쁨인가. 하지만 곧이어 기억을 더듬어 보자 알 수 없는 의욕이 일었다. 태풍 속의 사투, 그것은 명백한 사실이었다. 하지만 사물들의 모습, 그 사물들이 홀로 있다고 생각될 때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 정말이지 반란 것 같았어. 희끄무레하기만 하던 모습들이 그렇게 바뀌다니. 펠르랭은 당시 상황을 떠올리려고 안간힘을 썼다. 그는 평온하게 안데스 산맥을 넘어오고 있었다. 겨울 눈은 폐허가 된 성에 머물고 있는 오랜 세월처럼 산맥 위를 평화롭게 지배하고 있었다. 눈은 거대한 산들을 평화롭게 만들었다. 눈으로 뒤덮인 200km의 산길에는 사람 하나, 생명의 숨결 하나, 어떤 흔적조차 없었다. 다만 고도 6,000m의 그곳에는 깎아지른 산봉우리, 병풍처럼 둘러싸인 가파른 암석, 숨막힐 듯한 정적만이 있었다. 그곳은 투풍가토 봉우리 근처였다. 그는 생각을 곱씹어 보았다. 그렇다. 그가 기적을 목도한 곳은 바로 그곳이었다. 처음에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그저 원인 모를 불안한 느낌만 들었을 뿐이다. 그것은 마치 혼자 있다고 생각했으나 누군가 바라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다. 그는 뒤늦게 그리고 영문도 모른 채 자신이 분노에 휩싸여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도대체 그 분노는 어디에서 비롯한 것일까? 그것이 자신을 둘러싼 바위들에서 흰 눈에서 비롯한 것이라는 것을 그는 무슨 수로 짐작이나 할 수 있었을까? 아무것도 그를 위협하지 않았다. 불길한 돌풍의 기미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때 별다를 바 없는 부동의 세계 하나가 솟아나고 있었다. 펠르랭은 설명할 수 없는 비통한 심정으로 때묻지 않은 그 산봉우리를, 그 능선들을, 잿빛이 도는 산마루들을 바라보았다. 그것들은 군중처럼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싸워야 할 일도 없는데 그는 조종석 제어 장치를 두 손으로 꽉 쥐었다. 그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일어나려고 하고 있었다. 그는 곧 뛰어오를 짐승처럼 근육을 팽팽하게 긴장시켰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 고요하기만 했다. 그렇다. 고요했다. 그것은 이상한 힘이 실린 고요함이었다. 순간 모든 것이 날카로워졌다. 그를 둘러싼 능선들과
산봉우리들이 날카로워졌다. 그것들은 마치 뱃머리처럼 거친 바람을 뚫고 나아가는 듯했다. 그리고 그 뱃머리들은 거대한 함선이 전투를 위해 진열을 짜듯이 회오리를 일으키며 그의 주변을 표류하는 듯했다. 곧이어 먼지가 휘날렸다. 먼지들은 훨훨 날아올라 베일처럼 눈송이들을 감싸고 부유했다. 그제야 퇴각할 출구를 찾기 위해 뒤를 돌아본 그는 극심하게 몸을 떨었다. 뒤에는 안데스 산맥 전체가 요동치고 있었다. 이제 죽었구나. 전방의 산봉우리 하나에서 눈이 솟구쳤다. 그것은 눈을 뿜는 화상 같았다. 오른쪽의 다른 산봉우리에서도 눈이 솟구쳤다. 모든 산봉우리들은 보이지 않는 어떤 주자가 연달아 불을 붙인 듯 하나씩 차례로 불길에 휩싸였다. 그때 주변의 산봉우리들이 소용돌이치며 휘청거렸다. 격렬한 행동은 거의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휘감았던 거대한 돌풍에 대한 기억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었다. 단지 그 잿빛의 불길 속에서 맹렬히 사투를 벌였던 것만 기억날 뿐이었다. 그는 생각에 잠겼다. 태풍,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목숨은 건질 수 있다. 하지만 바로 그 직전, 태풍과 맞닥뜨리는 그 순간만은. 그는 수많은 것들 중에서 어떤 한 모습을 알아보았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을 이미 잊어버리고 말았다. 4. 리비에르는 펠르랭을 바라보았다. 20분 후면 펠르랭은 차에서 내려 피로감과 갑갑한 심정으로 사람들 속으로 섞여들 것이다. 정말 피곤하다. 지독한 직업이다. 그리고 그는 자기 아내에게 안데스 산맥보다는 여기가 훨씬 좋아 라는 식의 이야기를 털어놓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펠르랭은 사람들이 그토록 매달리는 그 모든 것에 거의 초연해졌다. 그것의 하찮음을 이제 막 느끼고 왔기 때문이다. 그는 불빛 찬란한 이 도시를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른 채 다른 세상에서 몇 시간을 보내다 온 것이다. 귀찮지만 소중한 어린 시절의 여자친구들, 자신의 사소한 인간적 결점을 되찾을 수 있을는지도 알 수 없었다. 리비에르는 생각했다. 군중 속에는 분간할 수는 없으나 특별한 사명을 띤 비범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 자신은 그 사실을 모른다.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 리비에르는 몇몇 숭배자들을 두려워했다. 그들은 모험의 신성한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며 그들의 감탄사는 모험의 의미를 왜곡하고 인간을 축소시킨다. 그러나 펠르랭은 어느 날 언뜻 엿보게 된 그 세상의 가치에 대해 누구보다 잘 깨닫고 있으며 저속한 찬사들을 묵직한 경멸로 물리칠 수 있는 겸손한 태도를 지님으로써 자신의 위대함을 지켜내고 있었다. 그래서 리비에르는 펠르랭을 칭찬했다. 어떻게 해냈나? 그는 대장장이가 모루에 대해 말하듯 펠르랭이 직업과 자신의 비행에 대해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좋아했다. 펠르랭은 우선 끊어진 퇴로를 설명했다. 그는 용서라도 구하듯 말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눈 때문에 더 이상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마침 거센 기류가 일어나 비행기가 7,000m 상공으로 떠올랐고 그는 살아났다. 횡단하는 내내 능선에 바짝부터 비행해야 했어요. 그는 자이로스코프의 통풍구 위치를 바꿔야 했던 이야기도 했다. 눈 때문에 입구가 막혀버렸던 것이다. 얼어붙어서 빙판이 되었거든요. 나중에는 다른 기류가 불어와 펠르랭을 아래로 곤두박질치게 했고 고도 3,000m쯤 내려갔을 때 자신이 어떻게 그때까지 아무 것에도 부딪히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는 이미 들판 위를 날아가고 있었다. 청명한 하늘에 들어서고 나서야 그 사실을 갑자기 깨달았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비로소 동굴에서 빠져나온 느낌이 들었다고 했다. 멘도사에도 폭풍이 있었나? 아니요. 맑은 하늘에 바람 한 점 없을 때 착륙했어요. 하지만 폭풍은
아주 가까이 뒤쫓아오고 있었어요. 그는 이상한 그 폭풍에 대해 설명했다. 폭풍의 정점은 아주 높이 눈구름 속에 있었는데 그 기전은 검은 용암처럼 들판 위를 휘돌고 있었다. 폭풍은 도시들을 하나씩 삼켰다. 그런 건 생전 처음 봤어요. 그리고 그는 어떤 기억에 사로잡힌 듯 입을 다물었다. 리비에르는 감독관을 돌아보았다. 태평양에서 온 태풍인데 나중에야 통고를 받았네. 그런 태풍들은 결코 안데스 산맥을 넘어오지 않거든. 태풍이 동쪽을 향해 계속해서 뒤쫓아올 줄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다. 거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감독관은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감독관은 머뭇머뭇하며 펠르랭을 돌아보았다. 목을 떼가 움직였지만 입은 다물고 있었다. 그는 생각에 잠겨 있다가 자기 앞을 똑바로 응시하며 우울한 위험을 되찾았다. 그는 짐가방처럼 우울을 지고 다녔다. 전날 밤 분명치 않은 용무로 리비에르의 호출을 받고 아르헨티나에 도착한 그는 자신의 커다란 두 손과 감독관으로서의 위엄이 곤혹스러웠다. 그에게는 환상이나 능변을 칭찬할 권리가 없었다. 그는 오직 임무에 따른 정확성만 칭찬해야 했다. 그는 술 한 잔 마실 수도 없고 동료들과 편하게 말을 놓을 수도 없었다. 어쩌다 우연히 같은 기양지에서 다른 감독관을 만나지 않는 이상 험담을 늘어놓을 권리도 없었다. 감독관이 된다는 건 어려운 일이야. 사실 그는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맞닥뜨린 모든 일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그런 태도는 양심 없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여 그들이 장비를 잘 다루도록 하는데 기여했다. 그는 그다지 사랑받지 못했다. 감독관이란 달콤한 사랑을 위해서가 아니라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창안된 직책이기 때문이다. 그는 리비에르로부터 다음과 같은 글을 받은 후로 새로운 방법과 기술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일을 포기했다. 부탁하건대 로비노 감독관은 시가 아니라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비노 감독관은 직원의 열의를 자극함으로써 본인의 능력을 만족스럽게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그때부터 그는 자신의 일용할 양식인 양 직원들의 과실을 파고들었다. 술을 마시는 기계공에게, 밤을 꼬박 세우는 비행장 주임에게, 매끄럽게 착륙하지 못하는 조종사에게 말이다. 리비에르는 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아주 똑똑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큰 도움이 되지. 리비에르가 세워놓은 규칙이 그 자신에게는 인간을 아는 일이었지만 로비노에게는 그저 규칙을 아는 일일 따름이었다. 언젠가 리비에르는 그에게 말한 적이 있다. 로비노, 이륙 시간을 지체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정근 수당을 취소해야 하네. 불가항력인 경우에도요? 안개 때문이라든가. 안개 때문이라도. 로비노는 부당한 처사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강경한 상사를 둔 것에 대해 자부심 같은 것을 느꼈다. 게다가 그 자신도 그토록 공격적인 권력에서 약간의 위험을 이끌어냈다. 나중에 그는 비행장 주임들에게 이런 말을 되풀이했다. 6시 15분에 출발 신호를 내렸으니 수당은 지불할 수 없어요. 하지만 로비노 씨, 5시 30분에는 10m 앞도 보이지 않았어요. 규칙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로비노 씨, 우리가 안개를 걷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로비노는 모호한 태도로 상황을 회피해버렸다. 그는 집행부의 일원이었다. 팽이처럼 돌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오직 그만이 비행시간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그는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러니 잘못된 생각조차 할 수 없지. 리비에르가 그에 대해 말하곤 했다. 기체를 파손한 조종사는 무사고 수당을 받지 못한다. 기체 고장이 숲속에서 일어나면요? 로비노가 물었다. 숲에서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로비노는 리비에르의 말을 따랐다. 나중에 그는 활기찬 열정으로 조종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유감입니다.
정말로 미안한 일이지만 다른 곳에서 고장이 났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로비노 씨, 고장이 나는 건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규칙이 그렇습니다. 규칙이란 종교의 레와 유사해서 부조리해 보이지만 그것이 인간을 만들어가지. 리비에르는 자신이 정당해 보이는가 부당해 보이는가 하는 것은 고민하지 않았다. 그런 말들은 그에게 아무 의미도 없었다. 작은 도시의 소시민들은 저녁이면 야외 음악당 주위를 서성였고 리비에르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다. 저들에 대해 정당하다거나 혹은 부당하다고 하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다. 저들은 실존하지 않으니까. 그에게 인간이란 반죽해야 할 천연 밀랍이었다. 그 진료에 영혼을 불어넣고 의지를 만들어 주어야 했다. 그 같은 엄격함으로 그들을 구속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들 자신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모든 착륙 지연을 단죄하는 일은 부당한 처사일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착륙 시간을 지키려는 의지를 정시 이륙에 이어지도록 할 수 있다. 그는 바로 그런 의지를 만들어냈다. 흐린 날씨를 휴식의 권유처럼 즐기려는 것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숨 돌릴 틈을 주지 않았고 이륙 지연은 가장 말단의 자벽부까지도 은밀한 모욕으로 느끼게 했다. 그리하여 꽉 막힌 하늘에 조금이라도 틈이 보이면 당장 지시를 내렸다. 북쪽길 뚫림, 출발. 리비에르 덕분에 그들은 15,000km에 이르는 전체 항로에서 우편기를 아끼는 마음이 으뜸이었다. 리비에르는 이따금 말했다. 저 사람들은 행복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좋아하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들은 내가 엄격하기 때문에 그 일을 좋아하는 거야. 그는 그들을 괴롭히기도 했지만 그들에게 강렬한 기쁨 또한 선사했다. 그들을 강렬한 삶으로 밀어붙여야 해. 그것은 고통과 기쁨을 불러오지만 그런 삶만이 중요하지. 자동차가 시내로 들어서자 리비에르는 회사 사무실로 향했다. 펠르랭과 단둘이 남은 로비노는 펠르랭을 향해 말을 걸기 위해 입을 열었다. 5. 그날 저녁 로비노는 지쳐 있었다. 그는 승리자 펠르랭 앞에서 자신의 삶이 우중충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감독관이라는 지위와 권위에도 불구하고 피곤으로 기진맥진하여 자동차 한 구석에 무너지듯 앉아있는 감은 두 눈과 시커먼 기름투성이 손을 가진 이 남자에 비해 자신이 별로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처음으로 로비노는 감탄하는 마음이 우러났다. 그는 그것을 말로 표현하고 싶었다. 무엇보다 우정을 얻어내고 싶었다. 그는 그날의 여정과 실패로 지쳐 있었다. 자신이 조금 어리석다는 느낌마저 들었다. 그는 그날 저녁 유류 저장량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계산을 틀렸다. 그래서 그가 적발하려던 중개상이 오히려 그를 측은히 여기며 계산을 마무리해 주었다. 무엇보다도 그는 B6형의 휘발유 펌프를 B4형으로 혼동하여 야단쳤던 것이다. 의문스러운 기계공들은 20분 동안이나 로비노가 제 자신의 무지를 변명할 여지 없는 무지를 드러내며 그들을 야단치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는 자신의 호텔방도 두려웠다. 툴루즈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이르는 동안 일이 끝나면 그는 어김없이 호텔방으로 돌아갔다. 무거운 마음의 비밀과 함께 그곳에 틀어박혔고 가방에서 한 묶음의 종이를 꺼내 천천히 보고서를 적어나갔으며 대담하게 몇 줄을 써내려가다가 죄다 찢어버리곤 했다. 그는 회사를 중대한 위기에서 구해내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회사는 어떤 위기도 겪고 있지 않았다. 이제까지 그는 프로펠러 중앙 부분에 발생한 녹 외에는 거의 아무것도 구해내지 못했다. 그는 비행장 주임이 보는 앞에서 참담한 표정으로 그 녹을 손가락으로 문질러댔다. 그러자 비행장 주임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이전 착륙지에 보고하십시오. 이 비행기는 방금 거기서 도착했거든요. 로비노는 자신의 역할에 회의가 들었다.
그는 용기를 내어 펠르랭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너랑 같이 저녁 식사를 하겠소?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거든요. 내 직업이 때로는 너무 고되어서. 그러더니 너무 급히 추락하지 않으려고 말을 고쳤다.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부하 직원들은 좀처럼 로비노의 사생활에 끼어들고 싶어 하지 않았다. 모두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다. 보고서 작성할 거리를 아직 찾지 못했다면 허기진 상태로 날 잡아먹으려 들겠지? 하지만 그날 저녁에 로비노는 오직 자신의 비참함만을 생각하고 있었다. 자신의 유일한 진짜 비밀인 성가신 습진에 시달리는 몸에 대해 이야기하고 동정받고 싶었다. 그리고 자존심으로는 찾아내지 못한 위로를 겸손함으로 구하고 싶었으리라. 그는 프랑스에 애인도 하나 두고 있었다. 출장에서 돌아가는 밤마다 그녀에게 자신의 감독관 업무에 관해 들려주었다. 그녀의 경탄을 불러일으켜 자기를 사랑하게 만들고 싶어서 그랬던 것인데 그게 오히려 그녀의 반감을 샀다. 그래서 그 애인에 관한 이야기도 좀 하고 싶었다. 어때요? 나랑 저녁 드시겠소? 펠르랭은 선선히 수락했다. 6. 리비에르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사무실로 들어섰을 때 직원들은 졸고 있었다. 항상 외투와 모자를 착용하고 있는 그의 모습은 영원한 여행자 같았다. 작은 체구라 거들먹거리지도 않았고 희끗희끗한 머리칼과 평범한 복장은 어떤 배경에도 잘 어울렸기에 어디를 가도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그렇지만 어떤 열의 같은 것이 사람들을 자극했다. 직원들은 동요했고 실장은 다급하게 방금 도착한 서류들을 열람했다. 여기저기 타자기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전화교환원은 교환기에 접속선을 꽂고 두툼한 장부에 전부문을 받아 적었다. 리비에르는 자리에 앉아 전부를 읽었다. 칠레선의 실현도 마무리된 터라 그는 다행스러운 마음으로 하루의 일지를 다시 읽어보았다. 사태는 잘 정리되었고 차례차례 각 기항지에서 보내온 메시지들은 간결한 승전보였다. 파타고니아 우편기 역시 빠르게 전진하고 있었다. 예정 시간보다 조금 앞서 있었는데 바람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바뀌면서 비행에 유리한 기류를 만들어주었기 때문이다. 기상전부를 가져다 주게. 공항마다 맑은 날씨와 청명한 하늘, 순풍을 자랑하고 있었다. 황금빛 저녁이 아메리카 대륙을 물들였다. 리비에르는 순조로운 진행 상황이 만족스러웠다. 지금 파타고니아 우편기는 어딘가에서 한밤중의 모험을 겪으며 싸우고 있겠지만 조건은 최상이었다. 리비에르는 장부를 밀어놓았다. 됐어요. 그리고 세계의 절반을 감시하는 밤의 파수꾼으로서 업무를 살펴보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 그는 열린 창문 앞에 멈춰서 밤을 이해하고 있었다. 부에노스아이레스를 감싸고 있던 밤은 교회당의 거대한 홀처럼 아메리카 대륙을 감싸고 있었다. 그는 그 웅장함에 놀라지 않았다. 칠레의 산티아고 하늘은 낯선 하늘이지만 일단 우편기가 산티아고를 향해 움직이면 항로의 한 끝에서 다른 끝까지 동일한 깊이의 국룡 아래를 날아가게 된다. 지금 무정국의 수신자들은 또 다른 우편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파타고니아의 어부들은 그 우편기의 측면 불빛이 반짝이는 것을 보고 있다. 비행 중인 우편기에 대한 근심이 리비에르를 짓누를 때 그것은 또한 엔진의 굉음과 함께 여러 도시와 지방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다. 구름이 거쳐 다행스러운 이 밤에 리비에르는 혼란스러웠던 밤들을 떠올렸다. 비행기가 위험에 처해 있었지만 구조가 어려웠던 밤들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무정국에서는 뇌우 소리에 섞여버린 비행기의 신음소리를 추적하고 있었다. 그 귀중한 음파는 둔탁한 잡음 아래로 사라져버렸다.
밤의 장막을 향해 눈먼 화살처럼 내던져진 우편기의 음울한 노랫소리는 얼마나 괴롭던지. 리비에르는 철야 근무 시 감독관이 있어야 할 자리는 사무실이라고 생각했다. 로비노를 찾아오게. 로비노는 조종사 하나를 자기 친구로 만들려던 참이었다. 그는 호텔에서 조종사가 보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가방을 풀어헤쳤다. 그는 가방에서 감독관도 다른 사람과 별다를 게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잘한 물건들을 꺼냈다. 형편없는 안목의 와이셔츠 몇 벌과 세면도구, 그리고 야윈 여자의 사진. 감독관은 그 사진을 벽에 붙였다. 그런 식으로 그는 펠르랭에게 자신의 욕구와 애정과 후회에 대해 소박한 고백을 한 셈이었다. 자신의 보물들을 하찮은 순서로 정리를 해놓던 그는 조종사에게 자신의 참담한 상태를 펼쳐 보였다. 정신적인 습진. 그는 자신의 감옥을 드러내 보였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처럼 로비노에게도 작은 빛 하나는 존재했다. 그는 가방 밑바닥에서 포장된 조그만 주머니를 조심스럽게 꺼내면서 마음이 굉장히 온유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한동안 그것을 만지작거렸다. 그러더니 마침내 두 손을 풀며 말했다. 이건 사하라에서 가져온 겁니다. 감독관은 용기를 내어 속내를 선뜻 털어놓았다는 사실에 얼굴을 붉혔다. 그는 신비를 향해 문을 열어주던 이 작고 거무스름한 돌멩이들에게서 자신의 실패와 불운한 결혼 생활과 그 모든 무미건조한 진실을 위로받았다. 그는 얼굴을 좀 더 붉히며 말했다. 똑같은 게 브라질에도 있죠. 펠르랭은 전설 속의 아틀란티스를 향해 고개를 숙이고 있는 감독관의 어깨를 톡톡 두드렸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질학을 좋아하세요? 내 열정의 대상이죠. 인생에서 돌들만이 그에게 온순했다. 로비노는 자신을 호출하는 전화가 왔을 때 서운했지만 곧 의연해졌다. 가봐야겠네요. 리비에르 씨가 뭔가 중대한 결정 때문에 저를 찾는군요. 로비노가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리비에르는 그를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는 회사의 항로가 붉은색으로 그려진 벽면의 지도 앞에서 생각에 잠겨 있었다. 감독관은 그의 명령을 기다렸다. 한참 시간이 지난 후 리비에르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그에게 물었다. 로비노, 이 지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이따금 그는 몽상에서 벗어나 수수께끼 같은 질문을 던졌다. 소장님, 이 지도는... 사실 감독관은 그것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진지한 태도로 지도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유럽과 아메리카를 대강 살펴보았다. 리비에르는 로비노에게 아무 대꾸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상념을 이어갔다. 이 항로는 아름답지만 가혹해. 우리에게서 많은 사람들, 수많은 젊은이들을 앗아갔으니 확립된 권위로 인정받고는 있지만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가. 그렇지만 리비에르에게는 무엇보다 목표가 최우선이었다. 그 옆에서 여전히 자기 앞의 지도에 시선을 받고 있던 로비노는 조금씩 기운을 회복했다. 그는 리비에르에게서 어떤 동정심도 기대하지 않았다. 한 번은 자신의 인생을 망친 우스꽝스러운 신체적 결함을 고백하며 그런 기회를 얻어보려고 한 적이 있다. 리비에르는 그에게 농담으로 대꾸했다.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잔다면 그 덕분에 일은 더 많이 할 수 있을 걸세. 그것은 뼈있는 농담이었다. 리비에르는 언제나 곧잘 이렇게 말했다. 음악가의 불면증이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낸다면 그건 훌륭한 불면증일 테지. 언젠가 그는 르루를 가리키며 로비노에게 말했다. 저것 좀 보게. 얼마나 멋진가.
사랑을 물리쳐버리는 저 추한 모습 말일세. 르루의 모든 위대함은 자신의 삶을 오로지 일에만 몰두하게 만든 그의 볼품없는 외모에 있는지도 모른다. 펠르렌과는 많이 친해졌소? 그게... 비난하려는 게 아닐세. 리비에르는 몸을 반쯤 돌리더니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걸으면서 로비노를 이끌었다. 그의 입에 서글픈 미소가 걸렸다. 로비노는 이해할 수 없었다. 단지 자네는 상관이라는 말이네. 그렇죠. 로비노가 대답했다. 그러니까 리비에르는 매일 밤 하늘에서 하나의 행동이 드라마처럼 서로 얽혀 벌어진다고 생각했다. 의지의 굴절은 실패로 이어질 수 있고, 그러면 그날 하루 지상에서는 한참을 고생해야 할 것이다. 자네는 자네 역할에 충실해야 하네. 리비에르는 자신의 말에 힘을 실었다. 어쩌면 내일 밤에라도 자네는 그 조종사에게 위험한 출발 명령을 내려야 할지도 모르네. 그리고 그는 복종해야지. 네. 자네는 사람들의 목숨, 자네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람들의 목숨을 좌지우지하고 있어. 그는 주저하는 듯 보였다. 그건 아주 중대한 일이지. 리비에르는 여전히 좁은 보폭으로 걸으면서 잠시 입을 다물었다. 조종사들이 우정 때문에 자네에게 복종하게 된다면 자네는 그들을 속이는 게 되지. 자네에게는 그 어떤 희생도 요구할 권리가 없으니까. 그렇죠. 물론이죠. 그리고 그들이 자네의 우정을 빌미로 하기 싫은 어떤 고역을 면제받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자네는 또 그들을 속이는 걸세. 그들은 복종해야 할 테니까. 자, 거기 앉게. 리비에르는 부드러운 손길로 로비노를 자기 책상 쪽으로 밀었다. 로비노, 자네를 제 위치로 돌려놓겠네. 자네가 지칠 때 자네를 붙들어줄 사람은 그들이 아니야. 자네는 상관일세. 자네의 나약함은 어리석어. 자, 받아 적게. 저는... 받아 적으라고. 감독관 로비노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조종사 펠르랭에게 이러저러한 처벌을 내림. 이유는 아무거나 찾아보게. 하지만 소장님... 로비노, 내 말을 이해했다면 그렇게 하게. 자네가 명령을 내리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지만 그걸 말로 하지는 말아야 해. 로비노는 다시금 열정적으로 프로펠러 회전축 청소를 명령하게 될 것이다. 무전국에서 비상 착륙 소식이 전해졌다. 비행기 보임. 감속하고 착륙 예정이라는 신호음. 적어도 30분은 허비하게 될 것이다. 리비에르는 고속열차가 선로 위에 정지하고 있을 때 시간이 지나도 들판을 벗어나지 못할 때 그 답답한 느낌을 알고 있다. 시계의 큰 바늘은 이제 죽은 공간을 그려내고 있었다. 벌어진 그 시계바늘 안에 수많은 사건들이 자리할 것이다. 리비에르는 기다림을 줄여보려고 밖으로 나갔다. 밤은 배우 없는 극장처럼 텅 빈 듯했다. 이런, 밤을 놓쳐버리는구나. 그는 창문을 통해 별들이 가득한 구름 거친 하늘, 신성한 항공 표지, 그렇게 탕진해버린 밤에 떠있는 노란 달을 분한 마음으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그 밤은 리비에르에게 더더욱 감동적이고 아름다웠다. 밤은 제 허리에 생명을 지고 있었다. 리비에르는 그 생명을 보살폈다. 날씨는 어떤가? 그는 무전으로 승무원에게 물었다. 10초 뒤에 답신이 왔다. 쾌청. 그런 다음 조종사가 통과한 몇 개의 도시 이름이 전해졌다. 리비에르에게 그것은 그날 밤의 전투에서 함락된 도시들의 이름이었다.